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부천 지역사회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교사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학교는 등교 중지가 됐고 설상가상으로 이태원발 코로나19 감염이 부천 물류센터에서 일어나면서 시민들의 공포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일상 속 전파가 점점 빨라지는 것 아니냐, 과연 감염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지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정진욱 뉴스원 기자 그리고 부천시 의사회 소속 정재열 원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이 좀처럼 수그러들질 않고 있습니다. 부천 대형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지금 이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부천 물류센터 지금로에서 코로나19 감염자들이 지금 폭증하고 있는데요.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늘 오전 28일 오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천 물류센터 관련된 확진자가 총 69명으로 발표했고요. 네. 현재 부천시에 따르면 검사 대상은 4,015명입니다. 어제 그럼 27일 0시 기준입니다. 그중에 정규직은 98명, 계약직은 984명, 일용직원 2,588명이고요. 네. 그 외 외주 방문객들은 345명이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1,822명이 검사를 받았고요. 이 중에는 부천이 794명, 인천은 862명, 서울 기타 지역 166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물류센터라는 곳이 굉장히 규모가 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다시 전파가 시작될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물류센터는 폐쇄가 된 상태죠? 네, 맞습니다. 24일 날 일요일 날 확진자가 나오고 나서부터 25일부터 폐쇄가 됐고요. 근데 조금 논란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5일인데도 출근한 사람이 몇 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돌려보내기도 했지만 어쨌든 물류센터는 25일 날 임시 폐쇄 결정이 돼서 25일부터 폐쇄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천 중동 콜센터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나왔어요. 상황 어떤가요? 그 유베이스라는 그 콜센터인데요. 지금 그 20대 여성이 그 부천 물류센터에 잠깐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지금 유베이스에서 같은 층 2층에서 근무한 자들이 총 3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총 근무수는 근무자들은 1,600명 정도 되고요. 뭐 그 안에서 근데 식당을 했던 미접촉자까지 다 해서 한 302명 정도가 지금 검사를 어제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 구로콜센터나 생명수교회 감염의 경우 이렇게까지 오래가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이태원발 감염의 확산이 좀 더 빠르고 일상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안하다고 느끼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태원발 코로나 확산세의 특징을 좀 짚어주시지요. 예, 그 이태원발 코로나 감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특정 감염원을 특정할 수가 없어서 동시다발적인 또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우리가 가장 우려하던 지역사회 감염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지난 3, 4개월 동안 해온 과정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 확진자들을 특정 감염원을 우리가 확진할 수가 있고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어쨌든 방역에 성공을 해왔고 관리를 해왔지만 이태원발처럼 저희가 그 감염자들 또 접촉자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정말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게 N차 감염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데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세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역 감염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미 지역 감염이 상당히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그것도 일순간에 그리고 짧은 시간에 노출된 게 아니라 좀 지속적이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장시간에 걸쳐서 노출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저희 뭐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곳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 않을까 저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이번 물류센터의 경우에도 보면 단기간이 아닌 꽤 긴 시간 동안 장기간 노출이 되었고 한 사람의 감염원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감염원일 가능성도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 감염이 시작된 게 맞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의사로서 지금까지 보시기에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다른 감염병과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가장 큰 차이는 우리가 전염병이 가장 전염력이 강한 시기가 증상이 나타나기 하루 이틀 전이나 아주 짧은 시기 동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무증상 감염 기간도 상당히 길고 또 아직까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무증상인 환자들, 감염자들이 상당히 전파력이 있다.
전파가 나는 되고 아무 있다. 증상도 없으나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파를 시킨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험한 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특히 젊은 사람들 위주, 건강한 사람들 위주로 오히려 더 많은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전의 감염성 질환과는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무증상 감염이 다른 감염병과 가장 다른 점으로 차이점으로 좀 꼽아주셨어요. 부천 장덕천 시장이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상향하기로 전환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로 좀 확산을 막을 수 있을까요? 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보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부터 시작을 해서 몇 단계에 걸쳐서 지금 서너 차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력하게 시행이 됐는데요. 네. 실제 그런 걸 통해서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지금 저희가 한두 번의 그런 거리두기나 활동으로 다 줄일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지만 전진과 후퇴를 좀 반복해 가면서 점차 확산세가 좀 줄어들고 또 우리가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감염자를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은 우리 모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두가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사실 이번에 터져 나와서 그렇지 이 부천 쿠팡 물류센터와 같은 곳이 한두 군데는 아닐 겁니다. 이번에 이 물류센터에서는 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퍼져 나오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증상자도 있었고 네. 그 안에 그러니까 어쨌든 그 현재까지 접촉된 거는 이제 부천 콜센터, 그러니까 부천 라온 파티죠. 그 돌잔치에서 지금 방문했던 그분이 부천, 그러니까 쿠팡에서 일을 했던 걸로 지금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전파가 된 건데, 일단은 그 지금도 어저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대책위원장이 말을 한 것처럼 그 안에서 이 쿠팡 자체 그 회사 내에서의 그 방역 활동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식당 장소라던가 2층하고 4층의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이 한 교실 2개 정도 붙인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고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몰림에도 한 번에 또 불구하고 몰리니까 좁은 공간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스크도 이렇게 통제를 많이 안 했다고 지금 직원들이 증언에 의하면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도 그러니까 확진자가 나왔을 때부터 이제 한 줄로 밥을 먹기 시작했고 그 전까지만 해도 같이 마주보고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 시간은 1시간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이 빨리 쉬기 위해서 식사를 빨리 하려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좁은 공간에서 많은 수가 많이 몰렸던 거죠. 네.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접촉자들이 너무 한순간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본인이 아니게 계속 노출되지 않았나 그러면서 감염된 것도 모르고 계속 전달하고 또 문제된 것이 일용직 근무자들이에요. 일용직 네. 근무자들은 전날 일거리를 받지 못하면 그 다음에 출근 안 하는데 이 출근 안 하는 분들이 다른 센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직들은 3개월 동안 다른 데로 이동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일용직 근무자들은 다른 센터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천 센터에서 내가 일을 못 받으면 인천이든 일산이든 고양이든 어딘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약에 감염자들이 그렇게 웃는 기어 다닌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근무 패턴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쿠팡 물류센터 초발 환자가 40대 여성이고 이 센터에서는 하루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적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이게 어디까지 더 나오게 될지 모르겠는데 N차 감염의 고리를 좀 끊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이게 컨트롤이 가능할까요, 원장님? 네,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개개인들이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나 또는 이런 뉴스라든가 또 정부의 발표를 보고 자신이 그런 그 감염자들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빨리 조치를 취하고 네. 빨리 병원을 방문한다든가 또 직장에 알려서 출근을 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개인적으로 먼저 그런 방역 활동, 방역 또는 주의를 하는 게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좋지 않은 네. 상황 중에서도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방역을 철저히 지키면 컨트롤 가능하다라는 설명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학교도 문제예요. 지금 부천에서 교사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고3을 제외한 학생들의 등교가 전격적으로 중지가 됐는데 원격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언제까지 원격 수업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26일 날 부천에 있는 상동에 있는 모 초등학교 교사 50대 여교사가 확진을 받았고요. 직장지는 부천이지만 또 사는 곳은 부평이에요. 이분 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부평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을 받았는데요. 일단은 확진이 되면서 학교 측에서는 바로
그 돌봄도 바로 돌봄을 보는 아이들도 바로 돌려보내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바로 학부모들 아이들 바로 데려가더라고요. 근데 학교에서는 어쨌든 이 확진자 발생에 바로 방역을 실시한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 교육당국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부천 지역 고3 학생을 제외한 유치원 초중고 개학을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그 연기된 기간에 이제 원격 수업을 전환이 됐는데 네. 일단은 시에서나 이렇게 방역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 학교 수업을 언제까지 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산세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유지는 계속 갈 것 같고요. 언제까지 이 부분이 좀 나아진다, 아까 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순간 잡히는 그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요. 그 순간부터는 조금 더 다시 한번 의논이 되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원격 수업은 계속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생각했던 그 기간보다는 일주일이 더 연기됐고 더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지금 같은 추후 더 추세면은 연기가? 왜냐면은 그러니까 학부모들이나 학생들 모두 지금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고3 학생 같은 경우는 부천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기사나 댓글을 보면은 자기들 너무 불안하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갈 수 있는 부분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는 거지. 지금 불에 학교를 안 가게 된다면 그래 원격 수업을 하고 싶다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현재 감염 통제 가능한 수준이고 지금 등교를 하지 못하면 올해는 아예 등교하지 못한다면서 지금 등교를 고수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격일 등교를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외국 싱가포르의 경우는요. 등교를 했다가 확 퍼지면서 다시 등교 중지를 한 사례도 있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이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원장님? 네. 일단 개학을 하는 건 우리가 생활 방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실제로는 통제 발생을 막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교육을 멈출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 이제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최소한의 확산을 막고, 최소한으로 확산을 막고 또 감염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교육 외에도 방역 전문가로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참 해야 할 일도 많고 걱정도 많을 겁니다. 현재 교사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 며칠 그러니까 그 일주일 발표가 나자마자 정교조 부천 중등지에서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어쨌든 이 응시가 일주일 연기는 안 된다. 어쨌든 등교육 취지를 멈춰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를 좀 지적하고 있는데 특히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학교에 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단은 등교실 발열 체크를 해서 줄을 설 때도 이 줄을 쓴다는 게 어느 정도 통제는 하지만 네. 아이들이 학교에 왔을 때니까 교문에 들어섰을 때는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지만 그 전까지는 제가 학교 아이들 등교하는 스케치를 봤을 때도 아이들이 그냥 붙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대화를 하면서 가고 또 쉬는 시간에도 뭐 교사들이 다 일일이 학생들 붙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특히 식사 시간 한 줄로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아이들이 대화를 하고 싶어 한다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교사들이 실질적으로는 아이들을 통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만약에 확진자 한 명 나오거나 열이 나오는 학생이 발생을 하면 네. 또 대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사들이?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혼란스럽다는 거죠. 만약 학교 한마디로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과연 수업 환경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냐는 거죠. 그런 원천적인 것들을 그러니까 뭐 그냥 정부나 방역 지침에서 방역 당국에서는 학생이 열 나면 그 학생을 옮기고 이렇게 말로는 다 편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정말로 혼돈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네. 학교 내에서도.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야, 누구 걸렸대, 누구 걸린 것 같대. 그러면 또 많은 와전된 얘기도 많이 와더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수그러졌을 때 다시 등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학교 교사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교사가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컨트롤하기는 쉽지가 않고 매뉴얼이 마련은 돼 있지만 그것들이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토로한다는 설명을 해주셨어요. 최근에는
어린이 괴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 이렇게 부르는데 11살 남자아이 그리고 4살 여자아이가 회복 중에는 있다고 하지만 또 한 번 우려가 됐던 상황이었는데요. 이게 어떤 질병입니까? 이 질병은 사실은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병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추측컨대 지금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혹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후에 생긴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이 아닐까 해서 네. 많은 우려가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밝혀진 또 우리나라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 국민들이 우려할 만한 수준,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예방을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 다기관 염증 증후군 그 자체에 대한 예방법은 사실은 알 수는 없고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지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네. 하고 있는 그런 방역, 생활 습관 고치고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름이 상당히 무시무시해요. 어린이 괴질이라고 하고 이게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네. 어떤 증상이 발현되나요? 일단 그러니까 다기관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피부, 심장, 혈관, 모든 여러 점막, 곳에. 여러 곳에서 열도 나고 그다음에 피부 발진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 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의 여러 기관이 염증을 통해서 손상을 일으키는 그런 질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괴질이라고 부르는 거는 원인과 증상 이런 것들을 치료법 이런 것들을 알 수 없어서 부르는 통칭이지 그 자체가 어떤 새로운 하나의 전염병이라고 네.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코로나19와의 그 연관성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학교도 또 지역사회도 비상입니다. 저희가 많이 방송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말씀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시민 개개인이 좀 최소한 이것만큼은 지켜줘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당부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 우리가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생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최근 우한시에서 보면 우한시 전 시민을 대상으로 거의 900만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에도 보면 지금 우한시 같은 경우에는 76일 동안 아주 강력한 그런 통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0명 이상의 감염자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결과를 봤을 때 우리가 이걸 완전히 종식을 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그리고 의료 체계가 붕괴되지 않고 또 증상이 심한 사람들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의 거리두기를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 가면서 우리가 계속 실행해 나가면 네.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수준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대략 하루 확진자가 50명 정도 그리고 우리가 경로를 알 수 없는 그런 감염자들이 5% 이하로 통제가 될 때 네. 우리 사회가 전반적인 이전의 생활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집단 감염으로 내 일상 정말 코앞으로 이 코로나19가 근접해 왔다는 두려움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럼에도 일상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많은 분들한테 좀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씀을 해주세요. 네, 저희 지난 3, 4개월 동안에 이루어진 경험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어떤 질병관리본부 또 방역 시스템이 믿을 만한 수준이라는 것을 서로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네. 크게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사람들의 어떤 그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한 부류는 지나치게 걱정하는 부류와 네. 또 우리가 할 수 약간 무기력감 때문에 포기하고 빨리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조급함을 드러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이거는 한순간 또 짧은 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생활 습관을 고치고 또 학교 문제, 아까 교육 문제 좀 심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전반적인 사회 구조가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 다시 한번 터져 나온 이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서 오늘 짚어봤는데요. 개개인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 개인의 방역을 잘 지켜낼 수 있는 부분을 철저하게 지킨다면 우리가 또 이런 상황도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헬로 이슈토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